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만 마스크 안 꼈습니다. 예. 전달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또 건강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7월 말이고 이제 곧 8월인데 이 시기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당연히 내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뭐 또 온라인으로도 하고 지금 라이브로도 하고 또 카페에도 올려드릴 거지만, 그래도 이 자리까지 와주신 분들은 더 뭔가 열정을 가지고 오신 거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좀 유익한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도 지금 사전 질문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라이브 신청해 주신 분들도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한 30 몇 가지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사전 질문. 네, 제가 다 일일이 다 확인했고, 그래서 이 사전 질문 중에서 추가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답변을 하고, 사전 질문 올라온 거 중에서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거를 답변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오늘 강의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거는 강의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 합격하신 우리 현직에 계시는 제자님들이 또 조언을 한마디씩 다 해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아마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드리는 선물 외에 추첨해서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아마도 다 선물을 받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되게 푸짐하게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받아도 더 받아서 갈 거다. 자, 질문을 제가 좀 볼게요. 강의 활용 방식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합격 컷, 그래서 시험 합격 점수 때 물어보신 분 계시고, 이와 비슷하게 국영수가 아니라 아마 국영사겠죠. 그렇죠? 국영사, 그러니까 공통과목, 현재 공통과목 3과목을 80점대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평균 점수 80점대 넘어야 합격일까요? 이렇게 다 비슷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작년 설명회 때 상당히 세부적인 자료들을 다 나눠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은 지금 현재도 카페에서 다 자료 출력해서 볼 수 있게끔 카페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세세하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 뭐 똑같은 거 할 것 같으면 제가 굳이 설명회를 안 했을 건데, 그래도 너무 지금 궁금해 하시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요. 커트라인을 물어보는데 자기 지역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서울이든 뭐 경기도든 어디가 됐든 자기가 어디에 응시할 건데 그 지역의 커트라인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컷 그러면 뭐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시군구까지 있는 지역들은 너무 개수가 많아서, 그거는 뭐 책으로 하더라도 페이지 수가 너무 많고, 그건 어차피 제 기본서 별책 부록에 다 있습니다. 기본서 별책 부록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페이지 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모든 지역을 말해주는 건 말도 안 되고,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을 제가 자료를 드렸었습니다. 작년. 그리고 그 영상은 지금도 카페에 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도 출력할 수 있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게 낫냐면, 광역 단위 있죠? 광역 단위로 시험 보는 거. 시군구 모집은 그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말로 복불복이에요. 너무 낮으면은 불과 그 조정 총점으로 해가지고 막 240, 50점대 합격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너무 높으면은 400점 이상의 합격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군구 모집은 그야말로 복불복이에요. 과거에 조정 점수제가 아닐 때에도 어떤 곳은 꽈락 없이 그냥 평균 40 몇 점인데 일반 전형으로 합격자가 나온 지역도 있었고, 그 다음에 92점으로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던 지역도 있는데, 이거는 다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알았죠?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평균 삼을 수가 없어요. 평균을 삼을 수 있는 거는 광역 단위.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 우리 6월 때가 컷이 325.5였어요. 이 자료는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전 같은 경우가 뭐 333.9대였고, 대구가 350.9, 그 다음에 부산이 351.9, 광주가 320.5, 울산이 344.7,
그다음에 인천이 제일 낮았습니다. 307.00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구군 별도 모집으로 했다가 작년에 다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다시 바꾼 상태고요. 다만 작년에 그 2월에 서울시 추가 채용이 있었는데 그때 2월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다 봤죠.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구라고 봐야 되죠. 그때는 조금 컷이 높아서 349.76이었습니다. 76. 그래서 컷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쉽게 여기서 지금 그 아까 질문한 사람들이 80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하냐인데 사회복지직은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가능합니다. 웬만한 지역은 거의 다 가능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시군구 별도 모집하는 곳에서 복불복 뭐 한 명 뽑는데 뭐 10명 응시해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붙었는데 걔가 되게 공부 잘하는 애야.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엄청 높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광역 단위로 모집하는 곳에서는 80점 이상이면 웬만한 지역은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이제 작년에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이 통계 열심히 보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될 거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80점 이상이면 웬만한 지역은 다 붙는데 웬만한 지역은 알았죠? 그래서 그거에다 목표를 찍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얘기했는데 그거 이따 할 거고 1년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1년이 안 되실 겁니다. 지금 벌써 7월 말이죠. 내년 시험 국가직 4월, 지방직은 5월이거나 6월입니다. 이건 아직 미정이에요. 그래서 뭐 설마 코로나19가 다시 악화돼서 또 올해처럼 시험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해진 시기에 보겠죠. 그러면 국가직은 4월이고 사회복지직은 5월 말이나 6월 중순일 건데 그러면 지금 1년이 안 되죠. 그렇죠? 이미 1년이 안 돼요. 이미. 그래서 1년 계획이라는 거는 말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제가 오늘 그 동기부여 특강을 제가 강조해 드릴 건데 거기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커리큘럼, 그러니까 제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인데 이것도 알려드릴 거고 내년 채용 전망인데 이것도 이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강의 수강 시간을 포함해서 합격하신 분들의 하루 공부 시간이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시간 포함해서 하루에 실제로 내가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아까 제가 오신 제자들한테도 이제 겸사겸사 확인도 해보고 이거는 뭐 합격 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10시간이 제일 많았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9시간도 있고 10시간도 있고 12시간도 있으시고 그랬는데 10시간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10시간을 공부하면 일정 기간에 붙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사실 현명한 질문은 아닙니다. 현명한 질문 아니고 선생님 이론 강의 들으면 점수 잘 나올 수 있나요? 뭐 선생님 문풀 강의 들으면 고득점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물어는 받고 얘기는 했지만 보통 적어도 아무리 공부 안 해도 수험생이라면 적어도 8시간 9시간 이상은 다 공부합니다. 8시간 9시간 이상 단기간에 붙으려면 최소한.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나요인데 지금 왜 면접을 물어보고 있어요? 면접 특강 지금 제 거 오픈돼 있습니다. 그다음 직장인 초시생을 위한 조언, 주의할 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했던 제자가 하는 말, 병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직장과 공무원 수험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안 나오고 또 직장 생활에서 지친 몸으로 퇴근하고 또 다시 또 뭐 인강을 열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체력적으로 너무 크죠. 정말 뭐 의지가 진짜 너무 강하고 체력이 너무 좋고 뭐 그런 모르겠지만 병행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자분도 과감하게 결단해서 이제 퇴사를 하고 수험 생활에 올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시험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했어요. 이 제도 변경은 이제 내후년부터 그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제 실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 다시 옛날처럼 필수 5과목 제도로 바뀌는데 그것도 제가 이따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요한가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직렬에 따라 다르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직에만 필수 요건이고 보호직은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네, 상관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공생입니다. 기본 심화이론을 듣기 전 입문편도 수강을 해야 할까요? 네, 뭐 저는 뭐 당연히 수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 전공자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시는데 수험은 자신의 전공하고 관계없습니다. 공무원 수험은 본인의 전공이 영어라 그래서 뭐 영어 공부 공무원 따로 공부 안 해도 되느냐, 조금만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공은 전공이고 전공의 실력이 다 다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래 가르쳐본 경험에 의하면은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공무원 수험 생활은 누가 더 많이 반복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반복의 싸움이에요. 그 지겨운 과정의 싸움이죠. 지겨운 과정. 그래서 지금까지 휴먼 장학금을 받은 그 수많은 제자들을 봤을 때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상당히 많은 제자들, 타전공의 제자들이 휴먼 장학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전공한 제자들한테 혼도 많이 냈습니다. 니들은 4년 동안 배워왔는데 어떻게 휴먼 장학금 하나 못 받냐? 다른 애들은 생전 처음 배우는데도 휴먼 장학금을 탈 정도의 실력인데. 그걸 물어봅니다. 장학금 탄 비전공자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복습했길래 장학금을 탔어? 그러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럼 많이 봤어요. 계속 봤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반복의 싸움이고요. 이 얘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나는 반복할 의지가 강하냐, 실천력이 강하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합격을 위한 방법, 오늘 도움을 드리고 오늘 강조하는 동기부여 특강으로 연결을 할 거고요. 이분은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2년째 점수가 약간 모자라요. 질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제자들 중에 7, 8년 정도 수험 생활했는데 점수의 어떤 변동이 거의 없는 제자들을 봤습니다. 그것도 제 동기부여 특강에 아주 리얼한 그 합격 사례로 나와 있거든요. 아주 리얼한. 항상 떨어질 만큼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떨어질 만큼.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장수생이었다가 합격을 할 때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수험 기간이 긴데 최종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요. 공무원 됐어요. 근데 그랬을 때 고득점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이제 오래 수험 생활하다가 합격한 제자들은 그냥 커트라인에서 조금 높은 그 정도로 대부분 합격. 이건 제 자료 수집 결과예요. 없다는 건 아니고 드물다라는 거죠. 오히려 단기간에 확 미친 듯이 한 사람들 중에 고득점 합격자가 훨씬 많더라. 제가 뭐 1, 2년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왜 그럴까? 이건 본인의 정말 의지에 달린 거죠. 마음을 제대로 굳게 먹고 좀 약해지면 또 작년처럼, 또 약해지면 또 작년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들어주시고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빠져나가서 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 전공이 아니고 학은제, 그러니까 학점 은행제인데 타 전공생과 크게 차이가 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좀 아까 얘기했죠? 그냥 반복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학 개론의 뭐 단원별 중요도인데, 단원별 중요도는 뭐 우리가 이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저는 책을 편성을 했습니다. 개론책을 그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이 단원별로 뭐 우리가 그 듣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느 파트에서 뭐 몇 문제 정도 나오고 어느 파트에서 몇 문제 이런 거 얘기하죠. 그거 알면 뭐 할 건데요? 그걸 알면 그게 실제 공부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통계를 하면 1, 2부에서 보통 70% 내외가 나옵니다. 3, 4부에서 30% 내외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뭐 9장의 사회복 실천론이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2문제 이상, 많으면 5문제까지 한 장에서 사회복 실천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발달사가 꼭 나옵니다.
뭐 영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웬만하면 거의 매년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알면 뭐 할 거예요? 예, 이거를 알면. 중요한 거는 어차피 수업을 듣게 되면 다 알려주죠. 이거는 꼭 하셔야 된다. 반드시 외워야 된다. 이런 거 다 어차피 수업을 들으면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책에다가 체크하고 복습할 때 선생님이 정말 꼭 외우라고 했던 거, 정말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했던 거는 복습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계적으로 어디서 몇 문제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책에다 체크해 놓고 내가 복습할 때 정말 자주 나오는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내가 자주 반복해서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저는 수업할 때 휴먼 별표를 제가 다 체크해 드리잖아요. 휴먼 별표를. 그래서 그 휴먼 별표에 따라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별표 얘기 이따 할 거고, 그 다음에 10번이 조정 점수에 유리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랬어요. 이게 선택 과목의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조정 점수를 어떻게 하면 잘 받냐는데 이거 개인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조정 점수를? 아니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조정 점수에 항상 유리할까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만약 그렇게 얘기해주는, 만약에 뭐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을 선택하면 반드시 조정 점수에 유리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만약에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개 방송이지만 제가 그냥 얘기 한마디 할게요. 개새끼라고. 알았죠? 네. 욕할 그거는 사기입니다. 깜빵 보내야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내가 그 중에서도 비교적 고득점을 받은 겁니다. 내가 시험 문제가 어려웠는데 내가 그래도 그 중에서는 고득점에 속해요. 고득점권의 상위권에 속해요. 그럴 때 조정 점수에서 유리해지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뭐 시험 보는 학생 수가 뭐 많을수록, 과목을 선택한 사람이 많을수록 이거 손톱만큼의 의미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본 그 시험 문제가 난도 높게 나왔냐 난도가 낮게 나왔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때 내가 고득점 받았냐 저득점 받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살아있는 증거를 작년에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 조정 점수 얘기가 또 몇 명이 있어서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전 질문 때문에 제가 시간을 지금 많이 써서 자료를 찾아왔는데, 작년 18년, 최근에 2년 우리 합격하신 분 중에 2018년 서울시가 커트라인이 좀 높았던 그때 합격하신 제자분도 이제 와 계시기 때문에 확인하면은 재작년 서울시 사회복지직 경우에 이제 우리 사법,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행정학, 행정법 4개만, 수학과학은 좀 뺐습니다. 수학 과목은 일단 제가 샘플을 못 찾았어요. 샘플 못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수는 90입니다. 원점수가 90입니다. 90. 다 원점수 90으로 전부 다 샘플링 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2018년도의 경우에 사회복지가 71.93 나왔고 71.93. 그 다음에 사회가 64.86. 64.86. 그 다음에 행정학이 67.40. 67.40. 그 다음에 행정법이 70.95.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점수.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지학이 원점수에서 가장 유리했는데 왜 유리했느냐? 사회복지학 선택하는 사람이 제일 많지 않습니다. 어느 과목에 제일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어느 과목? 사회를 제일 많이 선택합니다. 왜? 공통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제일 많이 해요. 아니면 행정학. 지금 사회복지나 이제 행정법은 공통 선택 과목이 아니죠. 내년까지. 그래서 머릿수로 하면 애들이 훨씬 많죠. 그죠? 근데 왜 사회복지학이 가장 유리했을까요? 왜? 문제가 어려웠거든요. 문제가 어려웠는데 그 중에서 좀 상위권에 있는 분들, 그리고 어려웠기 때문에 점수가 원점수는 낮지만 어때요? 상대적으로는 높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이게 2018년 서울시예요. 2018년 서울시. 여기서 지금 제일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 똑같이 원점수는 90이죠. 와, 나 사회 90 맞았어. 되게 좋아했어. 근데 점수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7점 차이 나죠. 7점이면은 국어, 영어, 한국사 저기 하나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더. 이게 18년도고 그다음 19년. 아이고 개이 다 지웠다. 씨. 자, 행학하고 그다음 행법. 작년 2월 서울시를 보면은 작년 2월 서울시가 원점수 91대 조정이 77.44였습니다. 90인데 77.43면 이게 조정 점수가 무지막지하게 높은 거예요. 사회가 68.15. 그다음 행정학이 64.69. 행정법이 63.23. 아까보다 더 격차가 크죠. 아까는 제일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 한 7점 차이 났죠. 지금은 제일 높은 애하고 제일 낮은 애하고 몇 점 차이 나요. 원점수는 90인데 실제로 받은 점수는 77, 63, 14점 차이 나죠. 그렇죠?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럼 왜 사회복지학이 높습니까? 문제가 어려웠는데 상대적으로 괜찮게 본 거야.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고득점이잖아. 엄청 유리해지는 거지. 그렇죠? 이때 사회복지학 90점이면요. 진짜 시험 잘 본 거예요. 이때 세 문제는 틀려도 되는 시험이었거든요. 예. 그때 세 문제 생소한 거 나왔다고 투덜투덜 거리던 애들한테 제가 나중에 조정점수 나오면 얘기해봐. 나중에 조정점수 나오니까 세 개 틀린 애들이 조정점수가 74점대예요. 85가 조정점수가 74점대였다고. 나중에 나오니까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다. 나중에는 다 뭐라 그러지 알아? 내가 똥줄인데 그 똥줄에서 좀 위로 갈 수 있었던 거 그게 사회복지학 조정점수 덕분이었다. 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합격하면 또 그렇게 얘기해. 전부 다. 이게 작년 2월 그 서울시고 그 다음에 작년 6월 최근이죠. 6월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학 90이면은 69.95. 그 다음에 사회가 61.30. 행학이 62.16. 그 다음에 65.37. 5.37. 큰 차이 안 나죠. 지금 69점대고 그 다음에 제가 61점대. 그래도 아까 2018년보다 조금 더 나네. 그죠? 8점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다 자료를 들이대면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학이 웬만한 시험에서는 조정점수에서 항상 유리했지. 하지만 사회복지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개새끼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없을 것이다. 왜? 그건 사기라니까 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호직 공무원들도 보호직 제자들도 실제로 가면은 사회복지학 개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도움되는지를 상당히 얘기 많이를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사회복지직은 두말할 것도 없죠. 지금 현장에서의 그 불협화음이 상당히 오래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사회복지직인데 사회복지학을 선택 안 하냐 이 얘기는 오래됐고 뭐 세무직인데 어떻게 세법을 모르고 와 오래됐죠. 그냥 수험생들은 그냥 합격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합격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합격만 하면 돼. 이러니까 제도를 활용한 거고 그리고 이 제도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게 이제 내후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정상화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서울시 추가 채용이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셨습니다. 동일한 질문이 많은데 서울시가 내년에 추가 채용을 또 별도로 할 가능성이 제가 이거 판단하고 알아보건데 매우 낮을 걸로 보입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원래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합쳤죠. 결과론적으로는 6월 13일 시험으로 합쳤습니다. 그 대신 채용 인원은 당연히 늘었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맨날 뉴스 보잖아요. 이 코로나19가 뭐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다 같이 갈 걸로 예상합니다. 다 같이 갈 걸로 예상하는 게 현명하고 또 서울시가 그래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시장님이 사회복지 정책을 워낙 많이 늘리신 분이어서 사실은 상당 기간을 사회복지 채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새로운 분이 뽑히진 않았죠. 뽑히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도 일단 뭐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또 이제 내년에 또 보궐 해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부터 달라지지만 일단 내년까지는 영향이 없죠. 내년 4월에 보궐선거 하니까 이미 공고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지가 될 걸로 이게 보입니다. 이따가 또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 이것도 제 질문이 재밌습니다. 내년 사회복지직 올해 8월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지요? 며칠 있으면 8월이죠.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그래서 내가 늦지 않다. 끝. 예. 안 늦다. 됐어요? 됐고. 비전공자 사회복지학개론 공부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반복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려는데 행정법은 다회독을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회복지학개론도 그런가요? 그렇다. 그렇다. 아니면 이론을 듣고 문제풀이로 학습하는 것이 좋은가요? 좋다. 됐죠? 네, 간단하게 했고. 그 다음에 필수 과목 중 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실습이랑 같이 병행해서 교육받으면 안 되나요? 이 실습 과목은 아마 자격증을 따는 과정상의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건 가능하죠. 어차피 뭐 올해 실습하면은 당연히 자격증이 나오니까 지장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됐죠? 네, 그러면 아까 중복되는 내용들이 여기 있어서 시간을 좀 벌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고 자료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를 보셔도 되고 편하게. 그 안에 프린트는 안 줬습니까? 프린트? 네. 원래 강의 순서를 이렇게 잡았었는데 제가 사전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서 강의하기 전에 일단 바로 즉시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그것만 먼저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료가 2009년 이후에 사회복지직 구급 채용 인원인데 제가 2009년부터 지금 자료를 준비해 왔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에 사회복지직 전국입니다. 전국 채용 인원이 253명이었어요. 저는 2008년부터 사회복지직 강의를 했잖아요. 보호직하고 했는데 되게 적게 뽑았던 거죠. 전국에서 253명. 지금은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한 해에 뽑는 인원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을 전국에서 뽑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와, 그럼 저 때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천재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공부 진짜 많이 커트라인 장난 아니겠다. 커트라인 이렇게 생각하죠. 저 때도 커트라인은 대부분의 지역이 80점 이하였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사회복지직은 기본적으로 상위권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일반 행정직하고 비슷하게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상위권 합격자들이고요. 우리는 어쨌든 커트라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왜 그럴까? 이거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제한 경쟁이라서 그래요. 제한 경쟁이라서. 왜 제한 경쟁이죠? 그렇죠.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매우 드문 사서직하고 사회복지직. 매우 드문 직렬이죠.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요, 낮아요? 당연히 낮죠. 사회복지직은 경쟁률이 보통 두 자리예요. 두 자리. 그리고 지금은 한 자리 경쟁률도 매우 많아졌어요. 한 자리수 경쟁률도 지금 상당히 많아요. 올해 지금 6월, 그 다음에 작년 6월 서울시 시험 같은 경우도 원서 낸 인원에서 상당수가 시험을 많이 안 봤거든요. 왜? 눈치 보다가 나중에 다 자기 지방으로 가죠. 그러니까 응시율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는 서울시 응시율이 40%가 잘 안 됩니다. 40% 아니면 30 몇 %밖에 안 응시율이.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 온 사람들의 경쟁률을 보면은 7대1, 8대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실제로 봤을 때 시험 본 인원에서요. 아무리 적어도 30% 이상은 과락으로 이미 탈락입니다. 과락으로. 과락이 뭔지는 아시죠? 과락이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탈락인 거예요. 이미 탈락. 그래서 워낙에 경쟁자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컷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직도 상위권 합격생들은 상당히 점수대가 높습니다. 상위권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하지만 커트라인 주변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커트라인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인원 뭐 딱 보고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거는 2,000명이 넘는 한 시험에서 2,000명 넘는 그 경우만 체크한 거예요. 예. 여러 번 있죠. 그다음에 2,806명이 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뽑았었는데 올해 그걸 깼습니다. 올해 2,813명으로 한 시험 최다 채용 인원을 이번에 기록을 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년 동안 사회복지직을 23,960명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실제 합격 인원은 일반 전형은 여기 있는 숫자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양성평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실제 채용 인원보다 대체로 더 뽑습니다. 대체로. 보호직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보호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보호직으로. 그리고 또 통합은 2008년이구나. 2008년에 통합이 됐고 그다음 2009년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남녀 저소득 구분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남녀 저소득 구분 모집을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여러분들 일일이 다 뭐 외우고 이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적게 뽑으면 다 해서 보호직은요 한 60명 정도밖에 안 뽑은 적도 있어요. 국가직인데. 보세요. 이 숫자 그냥 편하게 보십시오. 자, 보시면은 이제 최근 2020년에 이제 그래도 한 200명 가까이, 그 전에는 또 정말 되게 많이 뽑았죠. 이게 보호직에서는 이 정도 뽑으면 되게 많이 뽑은 거예요. 남자 177, 여자 77, 저소득 7명 이렇게 뽑았죠. 이 정도 뽑으면 최근 들어서 많이 뽑고 있는 건데 보호직 채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있습니다.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이 법무부 산하잖아요. 근데 법무부 쪽에서 보호직 쪽이 좀 파워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전자발찌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다 알죠. 전자발찌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무들이 있는데 그런 걸 비롯해서 보호직은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 공감되는 형성돼 있는데 실제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워가 오히려 교정 쪽보다 보호직 쪽이 파워가 약해,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숫자가 적다 보니까 파워가 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보호직이 최근 들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단위가 일단 다 100단위로 넘어왔거든요. 예전에는 보호직을 100명 이상 뽑은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이 많다라는 거, 다만 이제 예산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조금 많고 조금 적고 이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자, 제 강의 커리큘럼인데요. 일단 순차적으로 갑니다. 순차적으로 9월, 10월에 스페셜 기본 이론. 보통 이거를 온라인 쪽에서는 입문 강의라고 명칭을 쓰더라고요. 온라인 쪽에서는 입문 강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이 스페셜 기본 이론은 출제 비중이 높은 그 휴먼 별표 2개 이상. 휴먼 별표는 빵개, 1개, 2개, 3개, 3개 플러스 이렇게 있습니다. 3개 플러스까지 있는데 별표 2개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별표 3개 이상으로 하면서 상당히 좀 실무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는 그런 스페셜 기본이었는데 조금 더 이제 좀 학습 중심으로 바꿔가지고 휴먼 별표 2개 이상이면 출제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건데 2개 이상이면은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 대신에 걔네들을 천천히 상세하게 설명하는 수업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천천히 상세하게 그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휴먼 별표 2개 이상에서 20문제가 다 나온 적도 있고요. 19문제 나온 적도 있고 18문제 나온 적도 있고 아무리 적어도 휴먼 별표 2개 이상에서 15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에 따라 나는 뭐 영어를 잘해, 뭐 국어를 잘해. 그래서 공통 과목을 나는 잘하기 때문에 굳이 뭐 사회복지학까지 고득점 받을 필요는 없어. 그런 분들이라면은 스페셜 기본 이론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별표 2개 이상은 수업을 해드리니까. 그러면 적어도 70점에서 75점 이상은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단 가르친 거를 복습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지? 그래서 이 수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OX 모의고사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휴먼 장학생 시상을 실강분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휴먼 장학생을 지금까지 받으신 분들의 75% 이상이 다 공무원 되셨습니다. 물론 장학금을
받아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휴먼장학금 못 받으신 분들 중에도 합격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장학금을 받으신 분들이 그만큼 다른 과목에도 탄력을 받고 공부가 더 잘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1월, 12월에 할 그 심화이론, 닥사공 심화이론은 전 범위를 수업을 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범위를 다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는 구성상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시험과 관련 없는 것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버려드리죠. 그래서 노량진 선생님들의 역할 중에서 가장 1순위로 중요한 게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잘 버려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범위 수업이지만 시험과 관련 없는 것들은 당연히 버려드리면서 그 대신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속도를 빠르게. 제가 일단 말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가 저기 말이 원래 느린 편이거든요. 근데 저 위에 스페셜 기본하고 밑에 심화 이론하고 그 말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심화 이론 때 조금 빨라집니다. 그래서 배속의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1.8 그리고 진짜 빠르게 듣는 경우에는 제 강의를 2.8배속으로 들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2.8배속. 그런데 심화 이론 때는 힘들 것이다. 조금 좀 더 말을 빨리 그렇게 해서 진도를 좀 더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 3권에 500문제 이상 500문제 이상 제가 출제한 복습 점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도 빠른 속도로 다 풀어드립니다. 심화 때는. 그래서 심화 시간에는 그 보강을 제가 한두 번 정도 합니다. 심화 때는 보강을 한두 번 정도 합니다. 자, 장학생 당연히 같이 가고요. 자, 그러면 기본 이론하고 심화 이론 차이점 알았죠? 그렇죠? 어느 게 기본적으로 중요해? 당연히 위에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위에 거 듣고 심화 들으면서 고득점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에 기출문제 분석 특강이고 우리 공무원 수험에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공무원 수험에서 유일한 지름길이 있다면 기출문제를 잘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에 하고 스스로 그 문제집과 해설을 스스로 뭐 잘 읽고 잘 해석하고 그 정도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강을 통해서 기출문제 특강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출문제를 자기 걸로 만드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단권화용으로 많이 쓰는 게 요약 노트인데 그 핵심 요약 정리를 2월에 하고 이때 또 OX 모의고사를 또 보고 시상도 합니다. 그 다음에 3월에는 진도별로 단원별로 문제 풀이들 이때부터 사지선다 본격적으로 연습합니다. 사지선다 하고 진도별로 다시 한번 쭉 복습을 또 합니다. 계속 복습의 과정이에요. 암기 과목 커리들은 다 이런 식입니다. 암기 과목 커리들은 계속 복습 돌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때는 사지선다로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또 장학생 시상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동형 모의고사는 전범위에서 20문제 전범위에서 20문제 좀 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진도별보다는 실전 때가 전체적인 점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거는 전범위에서 20문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실전 동형 모의고사에서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에서의 받은 평균 점수 있죠. 평균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실제 시험에서 받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이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수험생에게 모의고사는 평소에 잘 봤는데 실제 시험을 못 보는 거, 모의고사보다 못 보는 거, 이거보다 수험생이 기분 나쁜 일은 없다. 그래서 이때 제가 많이 실력을 다져 놓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받은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대부분이 다 실제 시험에서 받으십니다. 근데 아직 그 일정은 안 정했어요. 시험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법령 특강을 이제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법령 특강을 맨 마지막에 왜 하냐고 이렇게 시간이 급박한데 왜 마지막에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회복지 이론 파트하고 법령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법령 파트는 이론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하고 뭐 읽어보라고 하고 외우라고 해도 평상시에 공부들을 거의 안 하세요. 제가 그걸 오래 겪었죠. 나중에 이제 법령 때문에 점수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단기간에 벼락치기해서 시험을 잘 보게만 도와주자. 어차피 공무원 시험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시험 끝나고 몇 달 지나잖아요. 별로 생각 안 나요. 별로 생각 안 난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시험 공부 잘한 거예요. 시험 공부. 그게 뭐 영구적인 지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법령을 정말 엑기스만 모아서 전달하고 그래서 시험만 잘 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됐고, 그다음 오늘 이제 제가 강의에서 가장 강조할 부분이지만 제가 말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2015년에 개설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합격 전략 및 동기부여 특강인데 이것을 꼭 수강하실 것을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써 있죠. 많은 합격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해 준 강의였고 실제로 합격한 제자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부터 뭐 노량진 강의를 시작한 이래 이런 거 써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학생들하고 정말 많은 상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완전히 중단을 했지만 제가 장기간 휴먼 상담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장기간. 2008년부터 거의 한 2013, 14년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이 상담은 여러분들이 잠깐 뭐 선생님한테 가서 그냥 간단한 질문하고 응답 듣는 그런 상담이 아니고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상담. 제가 성격 검사도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나눠주는. 그래서 그런 상담을 제가 개인당 짧게는 1시간 정도, 길게는 3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이제 하면서 제 개인의 어떤 건강에 상당한 지장이 왔고 그러다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정도의 제가 번아웃돼서 제가 완전히 번아웃돼서 그때 막 제가 정신병원에도 끌려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의 시입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로켓가 배터리가 다 나가고 나서도 로켓가 조금은 간답니다. 배터리가 완전 방전돼도 로켓가 조금은 더 간대요. 그럼 나보고 선생님이 지금 그런 상태시라고.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하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2주 만에 살이 15kg가 빠졌었어요.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장기간 동안 휴먼 상담을 통해서 좀 300 몇십 명의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제 엑셀에 다 상담 기록 저장해 놨습니다. 내가 무슨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아닌데. 그런 공무원 시절 때부터 기록을 많이 잘 남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고마워하는 후임자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내 건강에는 안 좋아.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도 그 휴먼 상담을 저한테 2번이나 받으신 분이 이 안에 계십니다. 지금 현직 오신 분 중에도. 그래서 그들에게는 너무 좋은 거였지만 진짜 나에게는 최악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살아있어야 강의도 계속하고 책도 쓰고 그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정보리 했다가 그 다음에 연구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죠. 와 진작에 그만둘 걸. 진작에 그만둘 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그 많은 상담 중에서 일단 중요한 게 생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 그 다음에 정신건강, 그리고 수험 전체 생활, 학습법, 그 다음 계획 짜는 법, 영어 공부, 국어 공부, 과목별 공부,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하루 일과를 어떻게 쓰고 이런 거 있죠. 그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사람만 바뀌고 있고 계속 비슷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시간 낭비한.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한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강의를 그냥 해주자. 그래서 만든 게 합격 전략 및 동기부여 특강입니다. 근데 이게 뭐 광고도 뭐 거의 한 적도 없고요. 기껏해 뭐 카페에 배너 하나 그냥 있고, 그리고 이거 그 강의료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거를 갖다가 뭐 비싸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뭐 내가 몇만 원을 왜 투자해서 굳이 저런 강의를 왜 들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이제 각자의 몫인데, 정말로 그 밑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파란 글씨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요번에 그 직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좋은 강의를 어떻게 활용을 해줄까. 지금 현재 강의는 작년에 찍었거든요. 작년에 찍었습니다. 교재도 개정했고, 교재는 뭐 엄청나게 얇습니다. 교재가.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확인을 해보니까 개정을 또 할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그 대신에 올해가 선택 과목 마지막 해니까 올해 그 할인을 뭐 50% 정도 하는
의견을 줬고요. 제가 오케이 했고, 그리고 3만 원짜리 강의를 수강 신청을 하면은 바로 수강료 할인 쿠폰 3만 원짜리를 바로 돌려준대요. 직원 아이디어입니다. 직원 아이디어. 그래서 3만 원 수강 신청하면 바로 3만 원 그 수강료 할인 쿠폰 있죠. 뭐 제 이론 강의를 듣든 뭐 문풀 강의를 듣든 뭘 듣든지 간에 그거를 바로 돌려주는 걸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현금을 내도 그대로 돌려받고 그다음에 선물은 또 선물대로 받고 교재는 교재대로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적은 어쨌든 이 동기부여 특강을 다 듣게 하자. 그럼 이 안에 지금 여기 지금 질문사항 다 있어요. 학습법부터 시작해서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세세하게. 그래서 이게 내용이 지금 책 얘기고 강의 구성 있잖아요. 이게 총 12강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강의 시간은 11시간밖에 안 됩니다. 11시간. 그래서 내년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11시간 정도 투자해 가지고 저것도 한 2회도 기사 하세요. 가능하면은 저기 2바퀴 이상 돌리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 안에는 다양한 정보가 있고 다양한 조언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합격 사례들이 있습니다. 합격 사례들. 그래서 그거를 듣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걸 자기가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단 1강이 왜 이 강의를 만들었나, 1강이 왜 이 동기부여 특강이라는 걸 왜 내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게 28분짜리 강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목표의식 그리고 나이 그리고 뭐 반복의 중요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반복의 중요성 아주 간절함의 승리인데 나이가 적은 수험생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적은 수험생 저한테는 지금까지 21살이 제일 어렵고 사회복지직은 23살이 제일 어렸는데 부터 시작해서 또 제일 많은 합격자들은 54세였거든요. 54세. 그래서 그러한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 86분이니까 얼마나 여기에 지금 뭔가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는 거죠. 직렬 선택 어떻게 할 거냐, 지역은 어떻게 선택할 거냐, 공통과목 선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채용 인원이나 경쟁률이나 난이도나 커트라인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54분 동안 제가 강의한다는 얘기예요. 그 네 번째로 필기시험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임용이 돼서 인사까지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 그래서 수험생들하고 같이 식사하다 보면은 아직 공무원이 안 됐지만 공무원의 삶을 궁금해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증을 57분 동안 풀어드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강의에서 그 효율적인 수험 생활을 위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에 합격한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공부했고 또 붙긴 붙었는데 오래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떻게 공부했고 이런 것들 거기에서 뭐 3번 보면은 다양한 사례의 장수생 합격자들 있죠. 저기에 정말 저를 엄청나게 고생시킨 사람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저 강의할 때만 욕도 합니다. 제가 욕도 합니다. 정말 생각하면 그때 막 스트레스가 생각나서 어쨌든 공무원이 다 됐고 그 수험생하고 인간관계 그다음에 아까 시간관리 누가 물어보셨는데 스톱워치 쓰는 거 제가 실제로 성공적으로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스톱워치를 쓰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게 68분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특강 전체에서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 다 예시까지 들어서 그 다음 마킹까지 이걸 갖고 74분 동안 제가 떠듭니다. 74분 동안. 이게 전체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수험생과 자원봉사. 지금 이제 공무원 면접에서도 봉사활동에 관한 그런 질문, 뭐 경기도 같으면 뭐 최근 2년 이내에 봉사한 실적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니더라도 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것은 면접에서 자주 묻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 그러니까 사회복지학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법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학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식, 법칙 이런 건데 뭐 1 더하기 3 법칙부터 해서 뭐 정독과 통독을 어떻게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어떤 때는 직관을 써야 되고 어떤 때는 감각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쌍지읒 공부라고 있어요. 뭐 쪽 공부, 짬 공부, 쭉 공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합니다. 이런 게 다 동기부여이고 방법론적인 것들을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38분 떠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60분 동안 이제 9강부터 12강까지가 다양한 합격 사례들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험 생활을 정하기예요. 그 제목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대충 알지만 여기서 제 수업에서 강의를 통해서 다 사례를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직접 현장에서 체험한 제자들 얘기거든요. 이게 또 나중에 인강으로 공부하다가 면접 시즌에 와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제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9강부터 10강도 있고 11강도 있고 12강도 있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합격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난 이분의 사례를 꼭 따르고 싶다, 그리고 이분의 어떠한 점을 나는 반드시 실천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 직렬 전문 과목의 중요성. 아까도 뭐 제도 바뀌는 거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는데, 평균적으로요, 오늘 오신 제자분들도 그렇지만 보통 1년 미만 기간 동안 합격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수험, 그러니까 필기 합격할 때까지, 그러니까 1년 미만에 합격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만난 제자 중에서 제일 빨리 합격한 제자는 3개월 공부하고 필기시험 봤는데 합격한 제자도 계십니다. 공채, 뭐 특치 이런 거 말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영어가 잘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어차피 그냥 반복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경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영어가 부족할 경우에는 1년 미만에 합격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시험이 이제 선택 과목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 정상화가 되는데, 여기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이유도 그런 걸 거예요. 내년에 만약에 내가 선택 과목을 전문 과목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전문 과목은 사회복지학 개론이고 보호직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학 개론이죠. 그 전문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년에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어차피 내후년 되면은 어차피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를 아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럼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내가 내년에 끝낼 수 있느냐,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되면 좋고 근데 만약 안 돼도 내가 수험 생활을 더 할 거냐, 아니면 난 내년에 안 되면 수험 생활 끝낼 거냐. 세계 4대 거짓말 안에 하나가 수험생이 이제 수험 생활 그만한다. 이게 세계 4대 거짓말 안에 들어간다잖아요. 어쨌든 그만둘 듯 또 본전 심리 생각나서 또 안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거를 지금 고려하라는 지금 취지의 질문들이었고, 저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알아서 하라 그래요. 어차피 뭐 선택 과목 지금 9년째고 내후년에 바뀌는 거지만 자기가 판단해서 나는 확실하게 뭐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 잘할 수 있고 그걸로 난 내년에 합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고민할 건 없고, 아마도 오늘 오신 분들은 이미 선택 과목을 정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게 또 헷갈리면 동기부여 특강의 도움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 미만 합격자들보다 1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1년 미만은 보통 영어를 좀 잘하셔야 돼요. 이미 잘하셨어야 돼요.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우리 선배들 나와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다람쥐 챗바퀴도 얘기했지만, 올해 수험생활 하시던 분들 중에는 그냥 시험 시즌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방황을 해요. 지금이 그 시기죠. 그렇죠? 아직 뭐 지금 사회복지직이나 보호직이나 지금 필기 합격자 발표가 안 났죠. 이미 합격 예측 시스템에 의해서 나는 필기 합격이 확실하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면접 신경 쓰고 있고, 다만 제가 면접 코칭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에 따라서 면접 준비 기간이나 면접 준비 방법, 이게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저는 직접 제가 지금 경찰 면접 46명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 면접 46명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정말 개인차가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꽤 오랜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애들이 있고, 누구는 일정 부분에 이제 약간의 어떤 그런 지식을 좀 습득하고 뉴스 좀 보고
그러면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낯선 사람과의 그런 대화 장면 있죠? 그런 것들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원래 안 그랬다 치더라도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그래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또 아이디어가 그러면 면접 특강에다가 사전 준비 특강까지 같이 해주자. 이것도 작년에 낸 아이디어입니다. 사전 준비가 뭐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면접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단 뭐 열흘, 뭐 2주 사이에 되지 않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작년에 사전 준비 특강까지 같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가도 그 내년 시험, 지금 합격이 가능한 사람 중에서 면접에 대해서 이런 불안과 걱정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미리 들어라. 왜? 미리 준비할 게 많으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다 치고 지금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벌써 8월이 오죠? 예, 그럼 국가직 4월이면 이제 몇 달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8, 9개월. 사회복지 5월에 보면은 90개월. 6월에 보면은 뭐 10개월, 11개월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금방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방황을 많이 하는 시기다. 방황을 많이 하는 시기. 이 시간을 어떻게 빨리 보내는데 이 시간에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빨리 합격 전략 동기부여 특강을 무료로 듣고 그리고 그걸로 방향 제대로 잡고 선생님 잘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멘트는 제가 땄습니다. 선배님들의 마음, 여러분 공직에서 만나요 가지고 지금부터 8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공무원 설명회 하면서 가장 많은 제자분들이 와주셨고 제가 좀 불렀습니다. 하여튼 와주셨고 매년 바로 전해 합격자분들만 제가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2018년에 서울시 합격한 우리 조교였던 제자분도 부르고 또 작년 2월 그 서울시 추가 채용한 제자분도 부르고 그리고 작년 6월에 서울시 합격하신 제자분 6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합격 연차별로 선배부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저 휴먼 조교였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 세상에. 재작년에 2018년에 합격해서 빨리빨리 나오세요. 마이크를 끄지 않고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근무하는 제자고 제가 성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이제 합격해서 현재 서울시 강서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선생님 이렇게 하신 것처럼 조정 점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혜택을 정말 크게 본 그 제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통 점수는 제가 솔직히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 같이 면접 준비하신 분들 중에서는. 근데 이렇게 사회복지 90점을 맞고 조정 점수에서 한 72점 그 당시에 그렇게 맞아가지고 거의 커트라인보다 좀 위쪽으로 맞게 돼서 이제 필기도 합격을 하고 다행히 면접도 합격을 해서 지금 현직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까지 이렇게 조정 점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공통을 물론 잘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저처럼 좀 공통이 만약에 약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사회복지나 다른 선택 과목 같은 것도 끝까지 공부를 놓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년 19년 그 2월 서울시 추가 채용에 합격해서 지금 강남구에 근무하는 제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 2019년 2월 이제 추가 채용으로 합격한 강남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 앉아서 합격 설명회를 듣곤 했었는데 오늘이 딱 이제 입사 1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서서 합격생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도 되게 뜻깊고 사실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개론 전공자는 아니었어요. 사실 여기가 이제 집에서 가까워서 이제 무작정 노량진에 와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제가 공부하는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게 믿어주셨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공부하는 내내 되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계획 세우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공부할 때.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동기부여 특강에서 선생님이 이제 뭐 항상 스터디 플래너도 쓰고 스톱워치 이용해서 이제 계획성 있게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사실 성적도 많이 올랐었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꼭 한번 네, 들어보시기를 저도 추천드리고요. 네. 사실 저도 수험 생활이 되게 힘들고 많이 지칠 때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이제 오로지 저를 위해서 이제 쓸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되게 뜻깊고 이제 사실 선생님이 계셔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아서 지금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여기 와주신 것만큼 2021년에 꼭 다들 합격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 6월 서울시 합격한 제자분들 6분 오셨는데 순서를 나이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 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구로구, 예, 구로구에 근무하는 제자입니다. 구로구. 올라가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 달에 합격하고 이번 1월 달에 구로구에 발령되었습니다. 제가 말할 것은 좀 짧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은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의지가 없으면은 공부하는 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다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진짜 다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제자가 아마 여기 방문각 스파르타에서 공부하고 뭐 새벽 6시부터 강의 듣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강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의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에 근무하는, 제가 근무했었던 예전에 노원구에 근무하는 제자입니다. 미리미리 나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에 노원구 발령 나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앞에 분들이 너무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저는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일단 제가 공부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9년 2월달인가 추가 채용 때 한번 한 과목을 거의 과락 수준으로 맞았었는데 그 과목을 한번 제대로 다시 해보자 생각을 해서 완전 기초부터 해서 6월달 시험 때 거의 40점 이상 올려서 합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장 조바심 내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믿고 지금 당장 성적 안 오른다고 너무 떨지 마시고 점점 오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적이라는 게 내가 지금 오늘 공부했다고 내일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한 3개월 있으면 막 20점씩도 오르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지금 하시는 거 꾸준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구, 참고로 결혼할 남자분과 같이 왔습니다. 동대문구입니다. 아이고, 켜져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에 올해 3월에 발령 나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면접 준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오게 돼서 감회가 새롭고요. 저는 공부할 때 자기한테 맞는 그 계획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제 새벽에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굳이 아침에 졸면서 공부도 못하고 집중 못하는 시간을 버리느니 그냥 순공 시간을 확보해서 집중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타이머 맞춰서 공부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갖고 저도 항상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 체크하고 뭐 많이 못하면 후회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채찍질하면서 달렸거든요. 그리고 반복 학습도 되게 중요한데 매일매일 하는 30분씩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서 이제 시험날 갑자기 이렇게 폭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막 생각 안 나던 것도 생각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습관적인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카페 들어가서 정보 얻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하거든요. 핸드폰이 적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좀 흔들리지 않고 달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평구, 은평구에서 작년에 이제 발령받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은평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는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모의고사를 봤을 때 상위권에 든 적은 없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제가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건강을 챙기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제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잃기 전에 건강 잘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것도 이제 금방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신다면은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북구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예. 결혼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 마스크를 가려도 좀 나이가 있어 보이죠, 여러분?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또 감회가 새롭고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성실함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성실함과 집중력이라는 것을 그것만 가지면은 좀 수험 생활이 보다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성실함과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는 나에게 항상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고 했었는데 또 하반기로 가면서 항상 그 성실함과 집중력이 진짜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꼈었고 거기에다가 동기를 항상 나에게 부여를 해야 되는구나 꾸준하게 그게 돌고 돌아서 항상 성실과 또 집중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느꼈었고 저도 교수님께 너무 많이 배워서 또 동기를 항상 부여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냥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처음이라서 궁금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론은 성실과 집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보면 지금 시국인 만큼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합격에 늦어지는 이유는 영어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저도 못합니다. 하지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영어는 머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영어가 많이 머리 IQ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를 성실히 외운다든지 문법이라든가 독해를 꾸준히 하게 되면 누구나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영어를 못한다고 미리 포기하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꼭 영어를 꾸준히 하셔서 좋은 점수로 그래야 이제 나중에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 미리 떨지 않고 또 내가 떨어질까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그런 걸 줄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동기부여 특강을 반드시 들을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너무나 많이 받았고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이거를 그냥 듣고만 끝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그렇네 참 다양한 사례가 있구나라고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노트에 적고 나와 정말 유사한 사례를 비교해서 하다 보면은 꼼꼼히 나는 뭐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나만의 플랜을 짠다면 분명히 다른 분들보다 먼저 합격을 할 수 있고 내년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현직에서 저와 같이 만나서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힘든 과정들을 길든 짧든 잘 이겨내셔서 결국에는 현직에 계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 어쨌든 그 동기부여 특강은 오늘 제 설명회에서 가장 중심으로 잡은 게 정말 그 유익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제가 전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이제 페이백으로 이제 하고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하여튼 그 11시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시고 잘 들어서 본인의 적합한 사례들과 본인에게 맞는 계획과 그리고 여기서는 본인에게 맞든 안 맞든 반드시 수험생이라면 해야만 하는 싫든 좋든 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설명회 자리에 참석했지만 내년에는 저쪽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마이크 잡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게 기분 좋잖아요. 최근에 1급 설명회 때도 7분인가 오셨는데 7분 중에 6명이 그러니까 작년 합격자 설명회 참석자래요. 1년 후에 합격자로 와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저랑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뒤풀이하고 이게 좋잖아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여기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거 혹시 있어요? 아까 제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 다 해결을 했는데 없죠? 없으면 이제 라이브는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라이브 빠이빠이.